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처럼 호기심 넘치고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이면을 알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 바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퇴근길에 꽉 막힌 차 안에서나 아니면 저녁 드시면서 무심코 뉴스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 그 뉴스 앵커들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거요? 맞아요. 막 앵커가 최근 10년간 수도권 집값이 30%가량 올랐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 잠깐만, 내가 아는 우리 동네 아파트는 지금 예전보다 2배가 넘게 뛰었는데 30%라고? 네네, 체감이랑 완전 다르죠. 네, 뉴스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만 유독 미친 듯이 오른 건가? 하는 그 묘한 찝찝한 말이죠. 사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인지 부조화를 되게 자주 느끼거든요. 아, 전문가님도요? 그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뉴스 딱 접하면 내 느낌이 너무 과장됐나 보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만 특이한 케이스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내가 틀렸나 보다 하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교차 검증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딱 떠오릅니다. 아, 진짜 기대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0년치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표, 은행 대출 장부, 그리고 거시경제 데이터까지 싹 다 들고 왔습니다. 네, 아주 엄청난 양의 데이터죠. 도대체 뉴스에 저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동네 복덕방 사장님의 체감 온도가 맞는지 오늘 단단히 결판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데이터 더미 속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의 핵심은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렌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렌즈요? 네, 하나는 실제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피 같은 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한 가격,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 기반 지표고요. 아, 진짜 돈이 오간 기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조사원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시장 상황을 평가해서 산출하는 조사 기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한 지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진영의 데이터가 지난 10년의 시장을 두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이 모든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와, 맞아요. 그 출발점부터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 있는 그 첫 번째 누적 수익률 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완전요. 2016년에서 2025년 사이 그 지난 10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실거래가랑 실거래지수는 각각 131% 그리고 128.9%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130% 가까이 뛴 거네요. 그러니까요. 자산 가치가 2.3배가 된 거니까 10억 하던 아파트가 23억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솔직히 우리가 현실에서 겪었던 그 미친 폭등장의 체감 온도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네네,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사 기반 지표인 한국부동산원지수는 지난 10년간 고작 35.3% 올랐다고 나와요. 민간조사 지표라는 KB지수도 47.6% 상승에 그쳤고요. 참 믿기 힘든 수치죠. 아니 10년에 35%면 1년에 대충 뭐 한 3% 남짓 올랐다는 건데 이건 집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 그냥 예금 이자 수준으로 되게 평화롭게 올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프 모양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자료에 첨부된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보시죠. 실거래 기반 지표들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이랑 노란색 선은 시장에 막 호재가 터지거나 돈이 몰릴 때마다 엄청 역동적으로 치솟고 출렁입니다. 막 위아래로 뾰족하게 솟아 있죠. 네, 아주 거대한 산맥을 만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전문 조사원들이 산출했다는 부동산원 지수의 빨간색 선은 화면 바닥에 아주 납작하게 붙어서 미동도 거의 없습니다. 네네, 진짜 바닥을 기어가고 있죠. 기껏해야 그냥 아주 완만한 언덕 수준으로만 이어집니다.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오, 어떤 뷰죠? 이런 마치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날씨 앱을 켰는데 가벼운 이슬비, 습도 35% 이렇게 나와서 우산 하나 달랑 들고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창밖에는 초강력 태풍, 풍속 130%가 뭐 몰아쳐서 길거리 간판이 휙휙 날아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간판이 날아다닌다. 아주 정확한 뷰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 날씨가 맞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지표들을 그냥 어물쩍 넘기면 안 되는 이유고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다. 그렇죠. 130%랑 35%의 차이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오차 범위를 까마득하게 벗어난 수치입니다. 이 정도 괴리라면 그냥 둘 중 하나는 아예 다른 세상을 측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애초에 다른 생성의 날씨를 재땅한 거네요. 네, 만약 통계가 현실을 전혀 못 담아내고 엉뚱한 숫자를 뱉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표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그 근본적인 타당성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지표 중에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외부의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실거래가 130%랑 조사 지표 35% 중에 누가 진짜 현실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경제 생태계의 절대적인 심판인 거시경제 데이터를 등판시켜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자산 가격이라는 건 결국 시중에 풀린 돈, 즉 유동성의 크기랑은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가 핵심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시중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M2 평잔 증가율이 무려 93.7%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M2 평잔 증가율이 93.7%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거시경제 뉴스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단어인데 막상 남한테 설명하려면 좀 헷갈리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M2라는 건 우리 경제의 핏줄을 타고 도는 돈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경제를 도는 피 같은 거군요. 네네,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원할 때 당장 은행에서 막 뺄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돈까지 싹 다 합친 개념이죠. 바로 쓸 수 있는 돈들. 그렇죠. 근데 이 M2가 93.7% 증가했다는 건 지난 10년 동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돈이 2배나 풀렸다고요? 네, 피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경제라는 몸집도 그만큼 부푸는 게 아주 당연한 수순이죠. 돈이 2배로 풀렸다. 그러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게 상식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유동성 데이터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대출 데이터입니다. 네, 대출 데이터 아주 중요하죠. 네, 같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빌린 총 대출이 무려 98.4%가 늘었고요. 집을 담보로 빌린 주택담보대출도 82.7%나 증가했어요. 이 대출 데이터에서 사실 수리적인 모순이 아주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상황을요. 네, 은행 창고에 앉아 있다고 치고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고객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담보죠. 네, 반드시 그 담보의 가치를 아주 깐깐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만약 한국부동산원의 지수 말대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집값이 35.3%밖에 안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집값이 35% 올랐다. 사람들의 담보 가치는 고작 35% 늘어났는데 은행 시스템 전체의 대출 규모가 막 98.4%나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제가 예전에 10억 주고 산 집이 13억 5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은행 가서 막 당당하게 집값 올랐으니까 대출은 2배인 20억으로 팍팍 늘려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원이 당장 쫓아내겠죠. 당장 쫓겨나죠. 담보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출은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은행의 대출 시스템상 담보 가치의 상승 없이 대출만 막 기형적으로 98% 늘어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출 지표가 스모킹건이군요. 결국 거시경제의 가룡 데이터가 우리한테 무건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총 대출이 98%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이 83% 늘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 대출의 근간이 되는 담보자산, 즉 집값이 실거래 지수처럼 거의 130% 가까이 거대하게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와,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실거래 지수 128.9%라는 그 압도적인 수치만이 시중에 풀린 거대한 유동성이랑 대출 팽창이 자산으로 막 흘러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수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드리니까 거시경제 지표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세게 걸어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제가 자료를 찬찬히 보니까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23.7%라고 나오거든요. 네, 물가가 23.7% 올랐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 부동산원 지수가 35.3% 올랐으니까 오히려 물가 오르는 속도랑 얼추 비슷하게 발을 맞추면서 되게 건강하고 부드럽게 우상향한 거 아닌가요? 아, 물가랑 비슷하게 올랐으니까 정상이다. 네, 오히려 실거래 지수가 130%씩 뛰는 건 막 투기 세력들이 몇몇 지역에서 호가로 장난쳐서 비정상적으로 확 튄 거고, 결국 거시적인 물가 상승 수준을 되게 잘 방어하는 35%짜리 조사 지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좀 일리가 있죠? 네, 실제로 시장을 분석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종종 그 함정에 빠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물가와 자산의 관계를 혼동하는 순간 거대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딱 갇히게 됩니다. 착시 현상이요? 아니, 통계가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인다는 거죠? 물가랑 유동성은 아예 전혀 다른 엔진을 달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가 상승률 23.7%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매일 카트에 담는 우유, 빵, 계란 같은 소비재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먹고 없어지는 빵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집은 자산이니까요. 네,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입니다. 자산 가격은 마트의 소비재 물가에 연동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시중에 풀린 화폐의 총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M2의 크기에 아주 직각으로 반응합니다. 아, 그러니까 빵값이 20% 올랐다고 해서 내 집값도 똑같이 20%만 올라야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려서 화폐 가치가 진짜 휴지 조각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쳐보죠. 네네. 그럼 사람들은 그 돈을 들고 마트에 가서 빵을 10,000개씩 사재게 할까요? 아니죠. 빵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부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이나 아주 우량한 주식으로 미친 듯이 단련합니다. 아, 돈이 갈 곳을 찾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사 기반 지표인 부동산원 지수는 마트 영수 중에 물가 상승분, 그 23% 정도는 간신히 방어했을지 몰라도 시중에 풀린 그 어마어마한 돈의 홍수가 자산 가치로 막 팽창해 들어가는 진짜 폭발력은 완벽하게 놓쳐버린 겁니다. 와, 물가만 방어하고 자산의 폭발은 아예 못 잡은 거네요. 네. 반면에 실거래 지수는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자산 가치의 재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거고요.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포인트네요. 우유값 오르는 속도랑 시중의 화폐가 풀리는 속도는 아예 다르다는 거. 결국 대출이 2배 늘어난 현실은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하다고 막 안심하는 건 정말 죽은 숫자를 붙잡고 위안을 삼는 꼴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통계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봐야죠. 현실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대변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 조사팀에 엄청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복잡한 수식을 써가면서 지수를 만들 텐데 왜 유동성은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35%짜리 지수를 만들어낸 건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부해봐야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조사원들이 실제로 책상에 딱 앉아서 어떻게 숫자를 입력하는지 그 방식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조사 기반 지표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로 통계적 안정성의 함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안정성이요? 네, 지수를 만드는 기관들은 시장의 전체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겠다 이런 명목하에 모집단을 엄청나게 넓게 잡습니다. 아, 표본을 너무 많이 잡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몇 년간 거래도 아예 없는 수많은 재고주택들까지 통계평가 대상에 싹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재고주택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실거주하면서 딱히 팔 생각도 없는 그런 낡은 아파트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번 상황을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20년 된 구축 아파트를 담당하는 조사원이 있다고 칠게요. 네네. 완전 잠잠하네요. 네, 근데 최근 뉴스 보니까 막 서울 핵심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들이 2배씩 뛰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이 조사원이 아무런 실거래 데이터나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이 구축 아파트도 한 50% 올랐다고 적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헐, 절대 못하죠.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숫자 올렸다가 나중에 감사라도 받으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조사원들은 자기가 평가한 거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책임을 져야 하니까 몸을 사리는 거군요. 그렇죠. 거래가 없으면 그냥 가격 변동이 없다는 뜻의 보합 처리를 하거나 정말 미세하게 1% 정도만 올렸다고 엄청 방어적으로 입력합니다. 아, 그래서 35%밖에 안 오른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수년째 꼼짝도 않는 수많은 집들, 즉 가격 경직성을 가진 낡은 데이터들이 전체 통계 표본에 막 산더미처럼 누적되는 겁니다. 낡은 데이터들이 발목을 잡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열기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수만 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전체 평균 지수가 짓눌리면서 시장의 진짜 역동성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 날씨 비율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조사 지표라는 건 아무도 춤추지 않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대한 텅 빈 대기실의 온도를 재고 있는 거네요. 아, 텅 빈 대기실이요? 네, 체온이 변할 일이 없으니까 온도계 보면서 여기는 온도가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롭군 이러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실거래 지수는 실제로 수십억의 돈이 오가고 사람들이 땀 흘리며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파티장 한가운데 바로 그 플로어의 열기를 재고 있는 거고요. 와,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전체 평균 가격을 막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대기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파티장의 열기를 주도하는 진짜 주인공들은 따로 있죠. 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신축, 재건축, 그리고 엄청난 교통 호재가 터지는 핵심 입지의 자산들입니다. 자료에 이걸 딱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오, 어떤 숫자죠? 바로 강남 KB 지수가 109.8% 상승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아, 강남 지역만 따로 떼어놓고 본 수치군요. 제가 보니까 전체 KB 지수는 47.6%였는데 그 강남이라는 핵심 지역만 딱 도려내서 보니까 109.8%로 실거래가 지수인 130%에 확 근접해지네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바로 실거래 기반 데이터가 포착해내는 핵심 자산들의 리딩 효과입니다. 리딩 효과요? 앞에서 끌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막 똑같이 모든 동네에 골고루 스며드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가장 먼저 몰리는 곳, 사람들이 누구나 막 사고 싶어하는 아주 확실한 아파트들이 먼저 130%, 150%씩 매섭게 치고 나가면서 전체 시장의 가격이랑 심리를 싹 리드합니다. 아, 대장 아파트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 네, 실거래 지수는 그 생생한 파티장의 리딩 효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다 보여주지만 조사 지표는 거래도 안 되는 수많은 대기실의 데이터랑 억지로 평균을 내버리면서 통계적 안정성이라는 미명하에 시장의 진짜 실체를 싹 가려버리는 셈입니다. 와, 통계적 안정성이 오히려 시장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거대한 장막이 되었다는 그 표현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네요. 사실 이 장막이 왜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위험하고 중요한지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의 효과랑 연결해보면 훨씬 더 확실해집니다. 부의 효과요? 네, 내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막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집값 오르면 기분 좋아서 차도 바꾸고 하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내 집값이 조사 지표처럼 10년간 고작 35% 올랐다고 체감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물가도 24%나 올랐으니까 사실상 내 재산은 제자리 걸음인 거잖아요. 아, 그럼 불안해서 돈을 절대 안 쓰죠. 지갑 꽉 닫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내 자산이 실거래가처럼 130% 올랐다고 생생하게 체감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출을 98%나 더 끌어다 쓰면서 더 큰 평수로 막 갈아타고 새 차 뽑고 경제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이어가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대출을 98%나 늘린 이유가 심리적인 부의 효과 때문이었군요. 네, 즉 실질적인 부의 효과와 시장의 거대한 구매력을 설명하는 데 타당한 지표는 오직 실거래 기반 데이터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에 흩어진 퍼즐들을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 바로 당신의 현실로 딱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시경제 돈의 흐름을 통해서 교차 검증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이 내 자산을 평가하거나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흐름을 읽으려고 할 때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발표하는 그 조사 기반 지표에 낮고 평온한 수치에 속아서 안심하거나 시장 상황을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시된 모든 지표 중에서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이랑 대출 팽창이라는 거시경제의 동학을 제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오직 실거래지수뿐이라는 점이 수리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었으니까요. 네네. 당신의 실제 구매력, 그리고 당신이 보유했거나 매수하려는 자산 가치의 현주소를 정말 정확히 파악하려면 반드시 돈의 흐름이 반영된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그 거래되지 않은 낡은 주택의 가격 경직성에 매몰된 지표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진짜 현실을 전혀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뉴스에서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 겨우 2% 상승에 그쳤습니다. 막 이렇게 보도할 때 그 숫자가 텅 빈 대기실의 온도인지 아니면 막 미친 듯이 돌아가는 파티장의 온도인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아주 날카롭게 분별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다 끝난 후에도 스스로 좀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딱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표의 착시를 걷어내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거대한 경제정책을 짜거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 시스템이 시중의 유동성 팽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저 35%짜리 조사 기반 지표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와, 잠깐만요. 그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아니, 속도계가 고장난 걸 모르고 비행기를 막 몰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통계적 안정성을 지킨다는 핑계로 시장의 뜨거운 현실을 한 3분의 1 토막으로 팍 축소해놓은 데이터가 국가 경제에 조타수 효과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네요. 현실의 자산 시장은 막 유동성을 먹고 130%씩 팽창해서 터질 것 같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정책 기반자들의 책상 위의 계기판에는 35%라는 아주 평온한 숫자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이랑 안 맞는 정책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랑 지표의 왜곡을 바탕으로 시장에 전혀 안 맞게 규제가 들어가거나 금리 조절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추가적인 왜곡과 폭발, 그리고 그 뼈아픈 부작용은 도대체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결국 그 부작용의 폭탄은 고장난 계기판을 믿었던 혹은 그 정책의 파도를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 평범한 우리 개인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겠네요. 네, 아주 슬픈 현실이죠.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되게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날씨 앱에서 아무리 가벼운 이슬비가 내린다고 떠들어대도 창밖에서 막 간판이 날아다니는 태풍 소리가 들린다면 당장 앱을 끄고 창문을 열어 밖을 직접 내다보셔야 합니다. 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세상에 던져주는 그리고 막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정보랑 숫자에 끊임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더미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파헤치는 이 즐거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당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